조선은 양난 이후의 조선과 양난 이전의 조선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나라라고 보기 힘듭니다. 양난이 뭡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그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의 조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여기서 주제는요. 확실히 사회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주제를 확실히 잡았지. 뭡니까? 경제예요. 어느 분야를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양난 이후 조선의 경제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조선이 양난 이전의 경제는 어땠냐? 양난 이전,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면 이전은요. 농본 정책이 중심이어서 농본 정책, 농본이 뭡니까? 농업이 근본이다. 반면에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은 굉장히 천대했고요. 국가가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봐. 쓰지 말고 들어. 선생님이 양난을 중심으로 잡았을 때 그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때는 농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농업은 장려했어 국가가. 그래서 백성들한테 농업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수공업이거든요. 수공업이라든지 상업, 장사죠. 이건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수공업도 국가가 관리했고요. 관이라는 건 국가입니다. 상업도 국가가 관리했어요. 그래서 장사, 상인들도요, 다 국가 명부에 올라 있고요. 수공업자도 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 양난 이전은 관자가 붙어요. 관영 수공업, 관영 상업 이런 식으로. 관영이 뭡니까? 국가가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양난 이후가 되면 더 이상 국가는 관리를 못합니다. 풀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누구한테 풀어버리냐면 민간, 개인에게 풀어버리면서 뭐가 붙냐면 사자가 붙어요. 사사로 사자. 개인에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국가가 더 이상 통제 못하고 개인에게 맡기는. 이게 가장 큰 변화 흐름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죠. 본문 갈게요. 양난 이후 경제 변동의 방향. 조선은 유교의 민본 이념에 따라 민본, 백성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민생 안정에 주력하여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농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출발점이 농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오죠. 상업과 공업을 적절히 뭐 했습니까? 통제했어요. 이게 양난 이전의 모습이에요. 조선 경제 모습. 통제하는 경제 정책을 폈다. 그러나 외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서 농경지는 못 쓰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농경지가 황폐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농촌경제가 뭐래? 힘들었다는 표현을 안 써. 파탄났다, 끝장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쓴 거야.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겠구나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보시면 되고 그냥 암기할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뭘 외워야 되냐면 여러분이 외울 거 양난 이후에 뭐가 나온다? 대동법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균역법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법들을 실시하면서 수치 체제라는 게 뭐야? 수치 걷는 거지. 나라가 백성한테 걷는 게 뭔데? 세금이잖아요. 현대적인 개념은 세금이고 이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세죠. 조세 제도를 개편했다. 세금 제도를 바꿨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개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증수를 막고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수치 체제의 개편은 이게 전반적인 표현인데 그럼 이렇게 개편을 해서 정말 좋아졌냐? 아니지. 이렇게 말하죠. 일시적으로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책이 되지 못했다. 이거 평가입니다. 대동법과 균형법을 실시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백성에게 도움됐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못됐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간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지배층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농업 생산을 늘리거나 상공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갔다. 그 다음 뭐 나옵니까? 드디어 국가가 아니고 누가 나와요? 민간이 나오죠. 민간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도 통제를 제대로 못해요. 이제 통제 정책이 또 점차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 만약에 양난 이후 조선 경제의 가장 큰 변화를 한마디로 쓰라면 이거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긴 주치세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다시 양난 이후 조선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선이 상품화폐 경제가 양난 이후에 발달했다면 양난 이전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지. 이 말이 뭐냐면 상품을 살 때 뭘 쓴다는 얘기야? 돈을 쓴다는 얘기야.
근데 니네가 사극을 혹시 보진 않겠지? 안 보죠, 사극? 아무것도 안 보는데 니네는? 그지? 내가 보는 게 뭐 있어? 드라마도 안 보잖아. 영화도 안 보잖아. 근데 드라마나 영화를 봤는데 사극이 나와. 배경이 조선이야. 그런데 한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양반의 옷을 입고 이렇게 복면을 한 친구를 부른 다음에 돈을 주면서 살인을 청부하는 장면이 있다. 돈을 주면서. 조선의 돈이 뭐야? 내가 아는 건 엽전꾸러기밖에 없잖아. 그치? 상평통보를 쓴다. 그건 무조건 양난 이유예요. 근데 배경을 봤더니 씨발 세조야. 근데 화폐를 쓰고 있어? 그건 구라입니다. 그럼요. 우리나라가 화폐를 만든 건 통일신라 시대, 그 이전에 삼국시대도 화폐가 있었지만 안 썼어요. 화폐가 있는데 안 썼다고. 그럼 무슨 뭘 썼어요? 실물. 네가 쌀을 사고 싶으면 계란을 들고 나가서 사든가, 네가 비단을 사고 싶으면 쌀을 들고 나가서 사는 거지. 상인들한테 물건을 살 때 화폐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시장에 가서 장에 가서 네가 뭐 장을 보고 비단을 끊고 쌀을 사는데 엽전꾸러미를 준다? 그럼 무조건 언제 이유입니까? 양난 이유입니다. 양난 이유기 때문에 조선 수교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맞는 말이지. 안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극은 구라예요. 잊지 마세요. 상품화폐 경제, 물건을 살 때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양난 이후. 자, 여기서 봐봐, 얘들아. 여기. 이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난 이후 조선 경제는 어떻게 바뀌었다? 상품화폐 경제로 발달한 겁니다. 외울 거 없죠? 외울 건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발달하면서 경제의 구조는 자급자족의 단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이 뭐야? 여기 봐. 내 너랑 묵직하니까 하나씩 설명해줄게. 상품화폐 경제의 반대말이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이라는 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드니까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물건을 사러 갈 필요도 없어요. 쌀이 필요해 농사 지으세요. 비단이 필요해 비단 만드세요. 못 만들면 비단 안 입으면 되는 겁니다. 집이 필요해? 여러분이 지으면 되잖아요. 직접 집도 짓고 알겠어? 농사도 짓고 옷도 만들고 상이 필요해 상도 만들고 대부분 이랬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화폐를 안 쓴 거야. 왜냐면 물건을 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알겠니? 근데 자급자족 경계를 벗어나 상품화폐 경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백성들도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서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품화폐 경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는 거예요? 아니지. 그냥 쳐 읽고 있지. 블라블라 읽을 게 없군요. 이러면서. 자, 시험 100% 나오는 거 대동법과 균형법. 이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아셔야 됩니다. 대동법은 정말 혁명적인 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혁명을 느끼는데 못 느끼지? 못 느끼지. 각 가호마다 이제 여기서 막 막히죠. 가호가 뭐예요? 가호 집집마다 토산물을 징수하던 무엇을 자 대동법은 뭘 기억한 거야? 여기 외우세요. 대동법은 뭘 기억한 겁니까? 공납. 뭘 기억한 거라고? 공납. 공납은 어떤 세금이야? 여기 나왔잖아. 무엇을 받던 세금이야? 토산물. 토산물이 뭐예요? 땅이요. 땅을 걷어요. 땅을 걷어. 어떻게 걷어? 예준아, 토산물이 뭐야? 쌀! 자급자족은 알았었는데. 이랬는데 대충 빨리 해달라고요? 선생님 잠깐 멈춰 있어도 돼요? 토산물을 몰라요? 그 공남을 모르네요? 아마 이 한 페이지 갖고 2시간 다 알 거야 나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누가? 너네가. 뭐가요? 아니 토산물을 떠나서 그냥 공납을 모른다는 거잖아 너네. 세금 같은 거 아니에요? 세금 같은 거는 뭐야? 세금이면 세금이지. 세금 같은 거, 세금 비슷한 걸 말하는 거야? 세금과 유사한 걸 말하는 거야? 세금이 아닌 걸 말하는 거야? 세금을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명확하게 표현해. 쟤는 뭐야? 쟤는 우리 예준이는 사람이야 사람 같은 거야. 다르잖아. 예준이는 선생님, 예준이는 누구니? 그러면 사람 같은 거 아니? 다시. 공납은 세금이야 세금 같은 거야. 세금. 세금이지. 근데 세금이라고 안 한다고. 조세제도라고 한단 말이야. 조선의 조세제도는 뭐가 있어요? 힌트 좋네. 3개 있네. 조선의 조세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와, 너네 중간고사 봤다며. 아니, 중학교 나왔다며. 중학교 6급하고 올라왔어? 검정고시 봤네? 검정고시 봤어도 너네보다 잘하겠다.
어? 얘들아, 조선의 주세제도는 첫 번째, 토지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토지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세. 이 전자는요, 밭전자예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다시 뭐가 있다고 따라해? 전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공납이에요. 안 따라합니까? 전세, 공납, 세 번째 세금, 역. 여러분, 이걸 모르고 어떻게 시험을 봐요? 다시, 조선의 세금 제도는 세 가지. 뭐가 있다? 전세, 공납, 역. 됐어요? 그러면 전세부터 설명할게요. 이건 시험 본 거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네가 모르니까. 전세는 토지세라고. 즉, 이거는 땅을 가진 사람만 내는 세금이야. 그럼 네가 땅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이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얘기하자. 조선시대 때 신분이 있다면 양반과 농민들이 있다면 어느 계층이 더 많이 땅을 갖고 있겠니? 당연히. 양반이겠지. 일반 백성들 중에는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은 양의 땅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전세는 농민한테 큰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단 땅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전세라는 건 사실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냅니다. 어느 정도 공평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들죠? 하지만 공납은 아니에요. 아까 공납은 전세는 부과 기준이 토지야. 부과 기준이 토지란 말까지 이해가지?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낸다는 뜻이야. 하지만 공납을 부과하는 부과 기준은 금방 책 읽었잖아. 뭘 했어? 호라 그랬지. 집이라고. 집. 다시 뭐? 집. 그러면 집은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상관없어. 한 집당 똑같이 내는 거야. 그러면 양반이 99칸 집에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나 초가집에 사는 백성이나 공납을 똑같이 낸다고. 자,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굉장히 불공평한 세금이야. 여기서 백성들은 전세가 아니라 어디에 미쳐버리겠니? 공납. 즉 백성들한테 훨씬 부담이 됐던 세금은 전세야 공납이야? 공납이야.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토지세는 아까 예준이가 얘기했듯이 쌀로 내. 오케이? 전세, 토지세는 뭐로 낸다고? 쌀로 냈어. 근데 문제는 공납이야. 공납은 뭘 낸다고? 니네가 지금 막히는 이 단어 뭘 낸다고? 토산물. 토산물은 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단어로 바꿔줄게요. 써요. 특산물. 설마 특산물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건 아니죠? 알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가호는 집집마다, 그게 양반집이든 백성집이든 집마다 특산물을 냈어요. 그러면 특산물은 얘들아, 자, 예준이는 집이 엄마 아빠 고향이 어디야? 잘못 말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죠? 몰라. 어딘지 몰라? 모르는 거네. 거긴 도잖아. 그렇게 말합니까? 전라남도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는데 전라남도 전체가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이야? 장난입니까? 바닷가예요? 아니면 농촌이에요? 바닷가. 자, 그러면 어떤 바닷가에 산다고 쳐봐, 예준이가. 그럼 바닷가 지방에서 특산물이면 주로 생선 종류가 되겠지? 특히 뭐 니네 집 앞바다에서 오징어가 유명하다고 치자. 오징어. 전라도 오징어 두 개보다 안 되는데? 멸치 유명하다죠. 멸치가 유명해. 그러면 공납은 그 지방의 토산물을 무엇으로 내는 거냐면 현물로 내는 거예요. 현물로 낸다는 얘기는 멸치를 뭐로 낸다는 얘기니까 멸치로 내야 돼요. 근데 이 멸치를 마른 멸치가 아니고 생물 명치로 내는다. 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운반할 때, 보관할 때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선 전개 때 얘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설명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단기부여. 단기 기억이 아니 여러분 아예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뭘 귤이 있어. 우리 제주도의 특산물이 귤이야. 그럼 귤을 내야 되는데 지금이야 교통시장이 발달해서 생생하게 싱싱한 귤이 올라올 수 있지만 이 당시는요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냉동차도 없잖아요. 냉장차도 없고 땡크도 없고 하지만 배도 증기선이 아니고 노저에 오는 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양까지 운반하기 때문에 공납은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상하고 없어지고 보관하기 힘들고 물론 특산물이 먹는 게 아닌 지방도 있어. 만약에 예준이의 동네가 돗자리를 잘 짠다. 그럼 돗자리를 내면 돼요. 그게 특산물이기 때문에. 알겠니? 니네 동네가 종이를 잘 만든다. 그럼 너는 종이를 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먹는 음식이거나 과일이거나 생선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부터 공납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신심한 상태로 낼 수도 없고 너무 부담이 크고 왜? 땅이 없어도 이건 내야 됩니다. 공납은. 알겠어요? 집집마다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백성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관리들은 임금한테 계속 개혁을 건의했어요. 이건 운반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는 더더욱 힘드니 맨날 생선이 상한다. 그러니 특산물을 그대로 내지 말고 쌀로 받게 하자. 태동법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왜 대동법 그렇게 좋은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죠. 쌀로 받는데 그냥 쌀로 받는 게 아니고 부가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99건 사는 기와집에 사는 양반과 땅이 한 평 없는 백성이 똑같은 양을 내냔 말이야.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대동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야? 부가 기준을 토지세처럼 바꾸자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게.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양반. 그래서 100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출시하는데 양반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게 부딪혀서 부가는데 몇 년 걸렸다고? 100년. 왜? 양반들의 반대. 하지만 시행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토지가 없어. 가난한 백성은 공납을 낸다 안 낸다.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왜? 부가 기준이 뭐니까? 토지니까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대동법은 위대한 겁니다. 대동법 중요해요. 여기 집집마다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납을 문학편에서 봐봐. 전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니까 별표에 이 공납을 전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니까 아까 전세가 선생님 뭐랬어? 토지세고 토지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만 낸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바꿨다는 얘기야. 토지 기준으로. 토지 기준으로 전환 바꿨다는 얘기야. 그러니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만 이제 많이 내고 토지가 없는 백성은 아예 면제받는 게 뭐야? 대동법이야. 알겠어? 왜 혁명적인지 알겠어? 토지 결수에 따라 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토지를 재는 단위가 헥타르잖아요. 아니면 몇 평, 내 집 몇 평이니 그러면 몇 평이 평수잖아요. 토지 단위가.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1결, 2결, 3결 이렇게 토지를 재는 면적의 단위가 결입니다. 토지 결수에 따라 자 발표하세요. 뭘로 냈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공납을 뭘로 바꿨다는 거? 전세로 전환했다는 표현. 토지세처럼 토지를 기준으로 거뒀다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해?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화입니다. 다시 뭐라고?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화. 전세처럼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뭘로 갔냐면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걷되 네모에 쌀 3배 무명 동전으로 걷는 겁니다. 쌀 3배 무명 동전. 이 중에 모르는 말 있으면 질문하세요. 뭘 몰라요? 쌀을 몰라요? 3배를 몰라요? 무명을 몰라요? 동전을 몰라요? 뭘 몰라요? 그냥 무명. 옷감이에요. 아주 거친 옷감. 3배도 옷감이에요. 3배와 무명은 둘 다 옷감이에요. 예전에는 옷감이 화폐처럼 사용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쌀 3배 무명 동전의 공통점은 보관과 운반이 편리하다는 얘기야. 오징어를 운반하고 나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전에 저기 남해 밑바다에 사는데 거기서 멸치를 생멸치를 여름에 생생하게 어떻게 서울에 한양에 있는 광복궁까지 운반을 합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쌀 3배 무명 동전으로 내면 어때요? 운반 상할 게 없잖아요. 쌀은 상하는 게 상하지만 아주 보관 기간이 오래 있잖아요. 이렇게 거두는 제도였다. 이를 통해 토지가 많은 양반 지주들의 부담은 늘리고, 그쵸? 지주는 땅 주인입니다.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일 수 있었다. 대동법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대동법 전에는 국가가 필요한 거 특산물을 직접 걷었잖아. 종이가 필요하면 종이를 공납으로 걷었잖아. 멸치가 필요하면 멸치를 걷었잖아. 근데 이제 쌀 3배 무명 동전으로 걷으니까 국가가 필요한 종이나 멸치는 어떡하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까지 공납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이제 안 들어오잖아. 쌀로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그걸 고민하고 있니? 뭐 고민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사오면 되지. 쌀로 세금이 들어오니까 정부가 쌀이 들어온 걸 가지고 멸치를 사면 되잖아.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야. 국가부터가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국가가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 필요한 물건을 다 뭘로 거두면 돼? 세금. 알겠어? 자, 왕이 귤이 먹고 싶대. 귤을 세금으로 거두면 돼. 공주 결혼식에 여러 가지 과일이나 생선을 넣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세금으로. 거두면 되잖아. 근데 이제는요, 세금이 뭐가 들어옵니까? 쌀이 들어오잖아요. 동전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걸 다 뭐 되니까? 사야 돼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암기한 것과 이해한 내용이 결합이 돼야 문제를 풀 때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냥 문제를 이렇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특산물이 뭔지 토산물이 뭔지 모르고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별표할 게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라고? 공인입니다. 공인. 공인. 없었던 단어야. 대동법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야.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서 컴퓨터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지. 없었던 단어니까. 근데 임진왜란 전에 여러분이 세종때 가서 공인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없었던 단어니까. 언제 나왔다고?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자 단어예요. 단어는 뭔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선생님 텀블러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죠? 지금은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텀블러는 단어이면 동시에 구체적인 사물이죠. 공인도 단어이면 동시에 구체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국가에 고용된 상인.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 주는 상인을 뭐라 불렀다고? 공인. 언제 등장했다고? 대동법.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말하잖아요. 여기서 정부의 관수품이라는 게 뭐야? 관자가 들어가면 다 정부야. 관, 알겠니? 그러면 관수는 국가가 쓰는 제품,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제품을 관수품이라고 한다. 관수품을 조달, 사다 주는 공인이 대동법 때문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 좀 봐. 공인은 물건을 살 때 많이 살까 적게 살까? 많이 사. 대량으로 구매, 국가가 쓰는 거니까. 귤 한 박스 이렇게 안 사요. 귤 100박스, 막 1000박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매, 여기 나오잖아요.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상품을 원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귤을 생산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귤을 다 세금으로 냈어. 너, 유리마? 네가 세금으로 내는 귤은 열심히 막 많이 생산하고 싶니? 생산한 만큼 세금 내야 되는데? 별로지? 근데 네가 생산한 만큼 다 팔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엄청 열심히 하겠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도 농민들도 특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서 대동법의 시장에서 내야 될 세금을 마련했다. 이러면서 뭐가 발달? 이해 가십니까? 이제 왜 상품화폐 문제가 발달하는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대동법의 실시는 무엇을 갖고 왔고 공인의 출현을 가져왔고 공인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해가요? 너무 잘 가죠. 네. 누가 만든 조선의 웬만한 제도나 유명한 것이나 발명품이나 다 언제 만들어져요? 누구 때? 세종이지.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헐.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조선 세종시대 때 안 만들어진 게 없을 정도로 웬만한 건 다 세종시대 때 만들어지는데 우리 세종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전세를 거둘 때 토지세에서 전세를 거둘 때 굉장히 공평하고 평등하게 걷기 위해서 세종이 고안한 방법 들어봤습니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쌤 들어본 적이 없어야지.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는 걸 세종이 만들었어요. 연분구등법은 풍년과 흉년에 따라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가장 풍년일 때 최고의 풍년일 때를 상중하로 나눠서요. 잘 들어봐요. 다시 해볼게요. 상, 중, 하. 다시 상을 상, 중, 하로 나눴어요. 그럼 총 몇 개가 나옵니까? 9개 나오는 거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최고의 풍년이 무슨 년이야? 상상년. 오케이? 최고로 흉년이 들었을 때 정말 비도 안 오고 맨날 태풍 불고 알겠어? 이랬을 때 하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풍년과 흉년에 따라 총 9등급으로 나눠서 상상년일 때 가장 많이 냅니다. 토지 1개월 땅 쌀 20두. 상중년일 때 쌀 2말씩 깎아요. 18두. 이 두라는 게 단위야, 단위. 상하년일 때 얼마겠어? 16두. 중상년일 때 14두. 중중년일 때 12두. 중하년일 때 10두. 하상년일 때 8두. 하중년일 때 6두. 하하년일 때 4두. 가장 좋을 때 몇 두 되는 겁니까? 똑같은 토지 1개월당. 가장 흉년일 때 얼마? 20두. 최고 20두에서 가장 흉년일 때 최하 4두까지.
그런데 생각해봐. 근데 지금 이거 쓰는 것도 선생님 힘이 든데 관리들이 자 우리는 하중연이야. 자 우리는 하상연 이거 구분하는 기준 애매모호하겠죠.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전분육등법이 있습니다. 전분육등법은요. 토지가 얼마나 비옥하냐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을 6개로 나눈 거예요. 보여줄게요. 우리 유리미는 경기도 양평에 토지 100개를 갖고 있어. 와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반면에 예준이는 강원도 홍천에 토지 2,000개를 갖고 있어. 이렇게 쬐까맣게 그래요? 멀리 있잖아.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 비교가 안 되지, 그치? 예준아, 네가 허준 부자 같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강원도 홍천의 대부분 땅이 졸라 족같아. 자, 선생님 이거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막 돌 많고, 돌도 많고, 잡초도 많고, 토지는 굉장히 나빠. 척박한 땅이라고 그래서 네가 오다가 쌀을 심으면 수확량이 10분의 1밖에 안 돼. 예를 들어. 근데 너네 땅은 경기도 양평이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거름을 안 줘도 막 농작물이 쑥쑥쑥 자라는 좋은 땅이야. 그러면 세종은 나눴어. 이렇게 비옥한 땅은 토지 일결을 면적을 요만하게 해. 그래서 너가 몇 개 나온 거야? 100개월이 나온 거잖아. 아니, 다시 말할게. 너가 너무 토지가 좋아서 등급이 1등전이지. 1등전이면 요만큼이 일결이야. 요만한 면적이. 자, 근데 우리 예준이는 정말 천하에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천하에 쓸모없는 땅은 네 등급이 6등이야. 6등. 6등. 그럼 가장 나쁜 땅이야? 가장 나쁜 땅은 이만한 면적을 일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넓은 걸 일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재보니까 얘는 넓은, 얘는 10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때? 공평하죠? 이게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대체 이걸 1등 땅인지 2등 땅인지 3등 땅인지 나누는 기준도 애매모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바꾼 거야. 뭘로? 영정법으로. 알겠니? 전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너무 어려웠어. 6등으로 나누고 연분 9등으로 나누고 막 이래가지고 풍년, 흉년 상관없이 이제 여기 나오죠? 좋습니다. 영정법은 풍년과 흉년 상관없이 토지도 1등전, 2등전 안 나눠. 그냥 무조건 같은 면적이면 1개월이고 쌀 4에서 6두인데 4에다가 그거 치세요. 보통 선생님 4두면 최저는 최저. 하한년을 기준으로.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하한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쌀 4두. 많이 걷어봤자 6두. 이렇게 영원히 정했다. 그래서 영정법이에요. 안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계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훨씬 간편해졌죠. 세금이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토지세가 준 거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양반한테는 좋았죠. 세금 확 준 거예요. 나오잖아요. 쌀 4에서 6두를 징수했지만 자신의 토지가 없는 농민, 즉 땅이 없는 농민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영정법 내용 꼭 기억합니다. 전세를 기억한 겁니다. 토지 일결당 그냥 풍년과 흉년 상관없이 4에서 6두 외웠어요? 외워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세금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 여기다 써놨잖아요. 어딨어요? 전세, 공납, 세 가지 세금. 뭐 남았어? 세 번째. 역. 역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군대 가는 거, 군역. 나가서 일하는 거, 요역. 이게 특이하죠. 지금도 군대는 가잖아요. 요역은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공사에 동원돼서 일하면 임금을 받잖아. 하지만 이때는 조선시대 때는 그게 세금이야. 국가가 공사할 때 그냥 나가서 나의 세금으로 대신 노동력을 내는 거예요. 경복궁을 지을 거야. 그냥 가야 돼요. 그게 뭔데? 세금이야. 내가 일하는데. 다리를 만들 거야. 다리도 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곽을 지을 거야.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그게 요역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 후기 양난 이후에 개혁하는 역은 군역이에요. 군역을 개혁할 겁니다. 양난 이후 늘어난 농민의 군포보다 여기 봐봐. 조선이 실제로는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군대 가는 대신에 옥감을 냈어. 그게 군포야. 군역의 의무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군포를 내서. 그때는 우리들이 너무 좋아요. 요즘 그러면 안 될까? 저 군대 가는 대신에 돈 낼게요. 법을 바꿔야죠.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 좋습니다. 한강편으로 세 번째 세금 개혁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꿨고요. 전세는 영정법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군역을 개혁한 게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난 이후에 마련된 세금 개혁 제도죠. 균형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균역이라는 걸 한번 해석해보자, 얘들아.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는 뜻이야.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원래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 유리마? 네? 양인 남자가 누구야? 양인 남자요? 어. 약간 다시 물을까? 양인은 뭐야? 신분이 신분이 약간. 약간은 왜 붙여? 신분이 약간 어. 좀 낮은 사람? 아닌가? 예준아, 양인이 뭐야? 양반 그 양. 어? 안 들려. 양반할 때 쓰는 그 양. 양반이 양인이다. 여러분이 맞았으면 내가 한숨을 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틀렸으니까 한숨을 쉴까요? 왜 비슷하다고? 들어보세요. 어디 비슷한가? 조선의 신분제는요. 조선의 신분제는 양천제라고 불렀습니다. 양천제는 신분이 크게 양인과 천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양인은요. 직업에 따라 이번엔 신분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양반, 중인, 상민, 다른 말로 평민. 자, 양인은요. 양반, 중인, 평민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때? 비슷해? 신분이 약간 낮은 사람? 양반이라고. 양반은 신분이 아니고 직업이에요. 쓰세요. 써놔요. 어디에? 써놔요. 이 무식한 사람들아. 조선의 신분제.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조선의 신분제, 양천제. 양천제는 양인과 천인. 선생님, 천인은 누군데요? 노비, 백정, 무당, 등등등등. 양반이냐, 중인이냐, 상민이냐는 이건 직업에 따라 나눈 겁니다. 천민들도 직업에 따라 이렇게 나눴죠. 가장 많은 천인은 노비죠. 써놓고 갈게요. 양인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왜 그래요? 나한테. 상민의 직업은 다시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가 군역을 부담했다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이 그런 대신 선생님 그러면 조선은 양반부터 평민까지 모두 군역을 부담했겠네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들어봐. 잡아. 근데 군역 부담은 법에 경국대전이라는 조선 기본 법전에 의하면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모두 군역의 부담을 져야 돼. 즉 군포를 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 즉 군역을 면제받는 면제 대상이 있었습니다. 면제 대상이 누구냐? 직업에 따라 나눴어요. 현직 관리 다 면제예요. 선생님, 현직 관리는 누가 다 빠져? 양반 다 빠져. 양반은 직업이잖아. 관리잖아. 중인 다 빠져. 중인이나 뭔데 다 관리야. 싹 빠져요. 그 다음에 상인. 평민 중에 상인 다 빠져요. 그 다음에 직업이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 다 면제예요. 자, 누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거다가 학생이 빠져요. 학교에 등록돼 있는 학생. 걔가 누군데? 양반 아들. 중인 아들. 결과적으로 군포를 내는 건 누구야? 농민과 농민의 아들들만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네가 다 면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 옷감을 냈잖아. 그럼 옷감을 누가 낸다는 얘기야? 농민 백성들만 낸다는 얘기예요. 얘네는 다 면제니까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흥선대원군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요. 서원이라는 데가 있죠. 서원은 일종의 사립대학입니다.
서원이 뭐냐? 일종의 사립대학, 국가가 세운 대학이 아니라 개인들이 만든 대학인데, 그러면 서원에 우리 예준이가 서원의 학생으로 등록돼 있지? 너 근데 면제야. 학생을 다 면제받았다고. 그러면 네가 서원에 안 다녀도 저 선생님 서원의 선생님 선생님이야. 그럼 네가 찾아오겠지. 쌤, 전 서원을 실질적으로 안 다닐 건데요. 저를 학생으로 등록만 시켜주세요. 그래? 제가 선생님한테 돈 드릴게요. 오케이, 이게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 서원에는 실질적으로 다닌 학생이 10명인데 난 학생 명부가 막 1000명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뭐가 됐어요? 불법의 온상, 군대 면제자의 온상이 됐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싹 없애는 거야. 그게 서원 철폐야. 흥선대원군의 개혁에서 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는지 알아야 돼. 알겠니? 너무 중요해. 부탁이야. 알아둬. 아, 대박. 16세기 이후에는 군대에 안 가고 옷감을 냈단 말이에요. 군포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포의 납부가 더욱 확대된 데다가 일부 수령, 사또죠, 사또, 마을의 고을의 사또들, 수령과 아전이 무슨 말이냐면 수령 밑에 있는 이방, 형방, 공방, 예방 이런 애들죠. 육방에 소속된 관리들, 중인, 수령 밑에서 수령을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는 아전이라고 불러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 춘향전에 나오지 않아요, 맨날? 신전이요? 춘향전은 안 읽어봤어요? 두 번씩 안 쉬는 이거는 봤는데 춘향전은 책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어도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읽긴 했는데 막 가짜 공부하지 않아. 소설책을 왜 각 잡고 공부해요? 재미를 읽으면 되지? 오 마이 갓. 누가 소설책을 공부해요? 읽어요, 그냥. 춘향전 정도는 읽긴 읽었어요. 읽긴 읽었어요? 기억나는 건 없고요? 거기 보면 항상 이방이 나오는데 사돌 밑에서 춘향이 잡아올 때 옥에 가두고 할 때마다 아전이에요. 수령과 아전의 불법 징수까지 겹쳐서 농민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일단 하고 싶은 말 이거야. 군포의 부담이 농민만 왜 나오겠어? 아까 나머지는 다 면제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농민들만 부담이 커지는 거야. 이에 정부는 균역법을 실시해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필 발표하세요? 한 필. 1년에 한 필. 1년에 한 필. 1년에 한 필. 그럼 선생님 물어봐야지. 그 전까지 균역법을 실시하기 전에 써놔요. 균역법을 실시하기 전에는요. 1년에 두 필이었어요. 이것을 1년에 한 필로 와우 세금을 50%라고 어마어마하게 깎아준 겁니다. 그럼 여기 봐요. 선생님 봐봐요. 개인적으로도 50%는 크지요? 크잖아. 내가 100만 원 내던 거 국가가 50만 원 세금 깎아준 거잖아. 근데 개인적으로도 50%는 굉장히 큰데 입장 바꿔봐. 정부는 세금의 반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알겠니? 국가는? 조선왕실이? 조선정부가? 그러면 세금이 반이 안 들어오면 모자라겠어? 안 모자라겠어? 너무 많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오케이. 이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잘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꾸냐면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또 걷었어요. 토지를 누가 갖고 있다고? 이 양반. 이것도 역시 획기적인 거야. 백성들은 어차피 토지가 없어. 있다고도 많지 않아. 그런데 토지 결수에 따라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토지 1결당 쌀 2두씩 걷었어요. 그럼 내가 토지 100결이면 얼마 내는 겁니까? 20도 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니지. 200도 내야 하는 거죠. 토지가 1결이면 2두니까. 그러면 내가 토지가 없어. 백성이 뭐해? 안 내도 되는 거죠. 이게 결작입니다. 여기 보세요. 줄어든 군포 수입. 국가가 수입이 줄었대. 50%가 줄었지. 그래서 별표에 뭘 걷어? 별표라고요. 결작. 결작은 봐봐. 여기 옆에 있어. 결작은 땅 주인, 지주는 땅 주인이야. 땅을 가진 땅 주인에게 메모하세요. 토지 1결당 쌀 2두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 뭐 느끼는 거 없니? 선생님 봐봐. 조선 후기 때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은 다 토지에 국가 기준이 다 어디로 몰리니? 땅으로 몰리는 거야. 토지를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질수록 많이 내게 바뀐 거예요. 굉장히 공평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근대적으로 세금 제도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도는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균형법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한 필로 찌려놓고 토지를 가진 사람들만 토지 해결당 2조씩 더 내는 겁니다. 그게 결작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세요. 선무군간포는 뭐냐? 또 어려워 말이에요. 어려워. 다 한문이야. 선, 미리 선, 무,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누가? 군관이. 지금 군관은 뭔데? 장교. 장교야. 사병 말고 장교야지. 그러면 선생님 봐요. 지금 장교들은 양반이 하겠어요? 일반 평민이 하겠어요? 양반이 합니다. 근데 이 군관은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장교가 아니고요. 우리 예준이가 영의정 아들 하자. 영의정 아들 해. 근데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학교만 등록시켜놓고 과거 공부도 안 하고 과거 시험 보면 다 떨어지고 그거 백수야. 그럼 아빠 입장에서 씨발 영의정인데 너가 지금 창피하겠지, 그치? 그래서 되게 아들은 뭐야, 그거 백수야 이런 거 없잖아 맨날. 그렇다고 내가 관직에도 못 나가고. 그런데 포를 즉 돈을 내면 포라는 게 옷감이야. 옷감이라는 게 이때는 돈처럼 쓰였잖아, 그치? 옷감을 국가에 내면 명예직을 줘. 군 장교의 명함을 너한테. 그러니까 양반들한테 뭘 받고 포를 받고 뭘 주는 거야. 명예직 당도를 막 주는 거야. 너 무슨 소대장 해. 너 중대장 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역시 누구한테 거둔 겁니까? 양반들한테. 이러면 이해가? 나 정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선무 군관포 나오잖아. 일부 상류층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무 군관이라는 써요. 이건 명예직이에요. 명예만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군대를 통솔하는 건 아닙니다. 선무 군관의 칭호를 주고 매년 군포를 한 필씩 즉 돈만 내면 명예직 관직을 준다는 뜻입니다. 등으로 보충했다. 그럼 나 좀 봐. 여기까지 들으면 선생님이 말했듯이 너무 세금 제도를 잘 개혁했지. 하지만 제도가 좋으면 뭡니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건 실질적으로 백성들한테 가서 세금을 걷는 건 중간 관리들인데 중간 관리들이 삼관오리야. 어허, 수도정치잖아. 곧 세도정치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이. 그래서 나오죠? 군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폐단,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았고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제받는 사람이 더 또 늘어나면 마지막에 결국 또 누가? 농민들이 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영정법, 규정법, 대동법이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틀려요. 제도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쉬세요. 쉬었다 할게요. 자, 조선 후기 양난 이후의 경제의 변화 중에 두 번째 변화는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합니다. 얘도 나 참 중요해. 너 안 중요한 게 없어, 왜? 자, 양난 이후 정부는 전쟁 때문에 농경지를 못 쓰게 됩니다. 그 황폐해진 농경지를 복구하고자. 근데 봐봐 얘들아. 황폐해진 농경지를 복구하는 건 백성들이잖아. 농민들이잖아. 그치? 근데 농민들한테 힘을 내서 농경지를 복구하게 만들려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하겠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면세 혜택. 이런 혜택을 줘서 개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못 쓰는 땅을 황무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간이라고 부릅니다. 돌이 많은 땅을 돌을 치워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간이라고 해요. 개간을 적극 장려했고 그 결과 경지 면적, 여러분 아직도 경지라는 말을 모르시면 안 돼요. 경지는 뭘 줄인 말입니까? 농경지를 줄인 말이에요. 농자 빼고 뭐라 불러? 경지. 즉 농경지의 면적이 빠르게 늘어났다. 농민은 작은 규모의 보 동그라미 주세요. 보가 뭐예요? 유리마? 네? 보가 뭐야? 제가 한문을 좀 약해서. 그러면 문장을 읽어봐. 뭘 것 같아? 뜻이 농민은 작은 규모의 보를 쌓아 가뭄에 대비하면서 모내기를 확대해갔다. 이게 문장이잖아. 이 문장 안에서 보를 대충 짐작해봐. 뭘 것 같아? 이 문장을 이해 못하겠네 그러면? 뭐 이런 가뭄이나 이런 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했나봐요. 보를 쌓아 이랬잖아. 자,
동사가 뭐야? 볼을 쌓아 그랬어. 그 다음 너한테 묻겠지, 예준아? 예준아, 볼을 쌓아서 가뭄에 대비해서 모내기를 확대했대.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뭐뭐 있어요? 이 한 문장에서 말해봐요. 그것 말고 다 알아요? 진짜? 물어볼 거예요. 예준아, 모내기가 뭐야? 심는 거. 뭐를 심어요?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물 있는 뭐를? 물에 심는다고요? 유림아, 뭐가 뭐야? 예준이가 뭐를 심는 거래잖아, 모내기는. 뭐가 뭔데? 뭐요? 약간 새싹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는 항상 나한테 유림이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 유림아 밥 먹었니? 선생님은요? 이거예요? 내가 유림한테 유림아 잘 잤니? 그런 선생님은요? 내가 물어봤는데 넌 나한테 왜 질문해? 약간 약간 아니 약간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 대답에서 약간은 도대체 왜 쓰는데? 내가 너한테 밥 얼마만큼 먹었어? 그럴 때는 약간이라는 형용사를 써도 상관없는데 모내기가 뭐고 뭐가 뭐냐는데 약간은 뭐야? 약간이 왜 붙어? 뭐가 뭐냐고요? 새싹 같은 거 새싹이면 새싹이지 세탁 같은 거 뭡니까? 새싹 먹어요. 약간 이렇게 잘하잖아요. 잘하는 건 다 뭐예요? 모내기가 뭔지 몰라요 진짜?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뭐예요? 초록색깔 잠깐만, 유리마, 넌 이 문장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구나. 농민은 작은 규모의 뷰를 쌓아 가뭄에 대비하면서 모내기를 확대해 나갔다. 새싹이 뭐라고요? 새싹을 왜 심어? 뭐하게? 어머니 쌀만데 뭐가 뭐냐고 물으면 뭐는 벼잖아요, 벼. 벼라고 그래, 벼. 아 어떻게 새싹은 뭐의 새싹인데 새싹이 뭐의 새싹이냐고 그게 도대체 뭐 먹는 거야 잡초의 새싹 너는 새싹의 의미를 몰라? 모든 풀에 싹은 다 새싹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내기 선생님 뭐가 뭐냐니까 새싹 같은 거 푸른색 뜨는 거 그냥 벼라고 덜 자란 벼 덜 자란 겨. 환장하겠다 게다가 니는 예준이는 모내기를 뭐를 어디다 심어 그래 심는데 어디다 심어 그게 제일 중요해 모내기의 핵심은 뭐를 어디다 심냐가 중요해. 뭐를 어디다 심는 게 모내기야. 논에 심는 게 모내기야 아니면 아니야. 죽일 거야. 물 담긴 여자. 봤어요. 여러분이 다들 얼마나 애자 같은지 아세요 지금? 봤어요. 물에 담긴 거 있잖아요. 약간 하지 마. 더 말을 하면서 더 모내기법의 반대말은 알아요? 모내기법을 모르는데 반대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있나요? 그러지 마.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네가 아는 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너한테 물어서 너 송중기 아니?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송중기를? 안 그래? 넌 아는 게 아니야. 너가 걔를 걔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네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물었어. 모내기법이 뭔지 저 알아요. 아는 게 뭔데? 저 들어봤어요. 장난합니까?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지. 알겠니? 네가 아는 건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네가 정확하게 아는 거야. 착각하지 마. 네가 들어본 거랑 아는 거. 넌 몰라. 알겠어? 너네가 모내기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면 설명해야지. 다시 설명해 줄게. 아는 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는 거야. 너네는 1 더하기 1은 알아. 몰라요? 이건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한테. 하지만 모내기법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들어본 걸 안다고 얘기합니까? 네가 얘한테, 유림이한테 물어봐. 너 예준이 아니? 다 알아요. 어떻게 들어봤어요? 장난해? 그건 모르는 거야. 예준이 이름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가 어떻게 아는 거야? 그러지 마. 알겠어? 유림아. 누군가가 너한테 모내기법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네가 아는 지식이야. 선생님 저 들어봤어요. 하지 마. 알면 모르면 대답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왜 모른다는 말을 못합니까? 모른다는 거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는지 알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나는 이거 조금만 하면 돼. 내가 안 해서 웃기고 있네. 모르잖아. 모르면서 선생님 저는 안 외워서 못해요.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외우는 거 힘들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공부의 시작은 외우는 거라고. 암기가 시작이에요. 엄마들이 말합니다. 이건 암기 과목이잖아요. 암기 과목과 말할 때 암기 과목 되게 낮춰 부르는 거 있죠. 암기만 하면 다 나올 것 같죠. 암기가 힘들어요. 장난합니까? 암기하면 점수 나오지. 하지만 암기 힘들잖아. 그지? 직파법이 반대말 들어봤어? 이게 네가 알고 있는 모내기법이야. 직파법이. 모내기법이 아닌 거 예준아. 벽시를 논에 뿌리는 게 직파법이야. 직접 파종하는 거야. 파종은 씨를 뿌리다. 벽씨를. 보리씨 아니야, 이름아. 밀씨 아니야. 벽씨. 벽. 쌀이 되는 그 씨앗을 이렇게 논에다가 직접 심는 거. 그걸 직파법이라고 해. 조선 전기에는 직파법으로 변형사를 찧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벽씨를 논에다가 심어버리면 벽씨는 씨앗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썩었어요. 그럼 수확량이 없겠죠. 비가 조금만 안 와도 말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썩고 비가 너무 안 와도 썩고 그러니까 벽씨는 한 100개를 뿌리면 수확량이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모내기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새로운 농사 기술이에요. 새로운 농사 기술. 이것은 자 이렇게 나무 상자를 만들어요.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나무 상자 안에 논에서 흙을 퍼와서 상자 안에다가 흙을 이렇게 깔아요. 흙을. 그런 다음에 그 상자 안에다가 벽씨를 이렇게 심어요. 그런 다음에 인공적으로 물을 적당히 주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지도 않을 거고요. 말라 죽게도 안 주겠죠. 인공적으로 물을 적당히 줘가면서 벼를 키워요. 그래서 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완전히 다 자라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덜 자란 벼. 어디서 키운? 우린 이 나무 상자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모판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예준이가 정확히 설명하면서 선생님 모내기는요 벽씨를 모판에서 키우는 겁니다. 너는 흙이 아니고 뭐? 모판. 그럼 봐봐. 논에서 그냥 막 씨를 뿌리는 것과 모판에다 벽씨를 심어서 인공적으로 물을 주면서 벽씨를 키우면 수확량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많겠지. 그런 다음에 잘들 아직 안 끝났어. 여기까지는 모내기가 아니야. 모판에서 물을 길러.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만 자라게 길러.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란 애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야. 그게 모내기야. 어떤 차이가 있니? 직파법과 모내기는. 직파법은 논에다가 바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다 그랬지. 하지만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자란 애들은 논에 가서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살아나면 생명력이 강해요. 자랐잖아 어느 정도. 알겠어? 얘는 완전히 신생하고 얘는 어느 정도 자란 애야. 그렇기 때문에 모내기 해놓으면 벼가 쑥쑥 잘 자라서 옛날엔 수확량이 5분의 1이었다면 수확량이요 2분의 1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농업 생산량의 증가고 모내기법의 얘기예요. 알겠어요?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이 언제 다 쓰냐면 양난 이전에 나와요. 양난 이전에. 지금 우리는 양난 이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진도를 왜 못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본이 하나도 없어서 못 나가고 있잖아요. 선생님 모내기법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네. 자 근데 내가 중요한 얘기 할까요? 모내기법을 국가가 금지했어요. 선생님 왜요? 아니 수확량이 5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모내기법을 국가가 금지했다고. 네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금지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왜? 모내기법을 하면 이 모판에서 물을 키울 때 선생님께서 물을 준다 그랬지. 그치?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조선시대 때는 지금처럼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수지, 저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모내기 하기 전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물이 늘 부족해서 나중에 가뭄이 심각해지니까 국가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났을 때 국가의 관리 능력이 늘어났듯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전쟁 이후에 국가의 관리 능력이 늘어났겠니 줄어들었겠니? 오마이갓.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양난을 나누는 기준. 조선 전기 때는 무조건 국가가 통제했지만 이제 못한다고 했어 안 했어? 국가의 관리 능력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늘어나겠니? 국가 관리 못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국가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금지하던 말도 어떻게 하겠다? 그냥 합니다. 그냥 백성들이 뭐 합니까? 모내기 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 물을 저장하는 저장 시설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돼. 그게 보야.
작은 규모의 저수지. 써. 작은 규모의 저수지. 작은 규모의 저수지. 보는 저수지야. 근데 큰 규모가 아니야. 작은 규모의 저수지야. 어쨌든 뭐 하는 거야?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해보자. 이 한 문장. 내가 그러면 어떻게 역사책을 읽어? 한 문장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될 텐데 단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공부를 하면 책 읽고 있어. 내가 책 읽고 있는 건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안다는 전제 하에 읽어야 되는데 단어를 모르면서 읽어. 조선 농업 생산량 전대 농민은 작업매 벌써 정말 이해 안 갈 거 아니야. 보도 모르고 모내기도 모르는데. 다시 봐보면 이제 보라고. 볼을 쌓아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가뭄에 대비하면서 모내기를 백성들이 뭐 했다? 확대해 나갔다는 얘기. 국가가 금지하든 말든. 알겠니? 이제 국가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너 왜 금지했는데 모내기 하니 이러지 않았어요. 난 놔뒀어요 그냥. 백성들이 하든 말든. 관리가 안 되니까. 자 이제 여러분 또 모르는 단어 나오지? 유리마? 모내기로 김매기를 하는 노동력은 줄었고 수확량은 크게 늘었으며. 자 여기까지. 뭘 몰라? 다 알아? 물어봐? 김매기? 예준아 김매기가 뭐야? 거기는 그건 수학이라고 해. 여기 봐. 모내기법이 가져온 변화 첫 번째. 김매기 할 수 있는 김매기 때 필요한 노동력을 확 줄였어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모내기법이 가져온 첫 번째 변화. 노동력을 줄였다. 무슨 노동력? 김매기. 잘 봐. 모내기법은 뭐가 좋냐면 자 모내기법의 반대말이 아까 모리스 선생님이 직파법이랬지. 직파법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아. 니네가 논에서 직접 벼를 기르면 벼도 자라지만 벼랑 굉장히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 벼랑 똑같이 생긴 잡초들이 있어요. 이게 같이 자라요. 그런데 이 잡초들이 같이 자라면 잡초들이 흙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벼가 제대로 못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틈틈이 이 논에 들어가서 벼랑 비슷하게 생긴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게 김매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 가서 사람들이 뭘 해줘야 돼? 그 넓은 논에 가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 근데 모내기법을 쓰잖아? 모판에서 벼를 키워서 모내기를 하면 잡초가 확 줄어요. 이미 뭐가 다 자란 다음에 얘를 빽빽하게 심어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안 가, 유리마? 안 간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알면 돼요. 김매기는 잡초 뽑기야. 거기에 들어갈 일손이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여기 봐. 예준이가 땅이 100결이 있어.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 인원이 4명이 필요해. 알겠니? 그럼 예준이는 혼자 있어. 그럼 나머지 3명의 노동력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농민들 중에는 땅이 없는 농민이 더 많다 그랬지. 유리마 땅 있는 농민을 무슨 농이라고 불러? 자기 땅을 가진 농민. 세 글자. 땡땡농. 그러면 땅이 없는 농민은 땡땡농. 자, 아는 거 얘기해봐. 땅을 가진 농민, 땅이 없는 농민. 맞아. 땅 있는 농민을 뭐라 불러요? 그럼 그건 땅이 없는 농민이야. 아, 자, 땅이 없는 농민을 뭐라고 한다고? 소작농. 그럼 땅 있는 농민은? 자영농. 혹은 자작농. 자기 자신의 농사를 짓는 거.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농민. 자기 땅을 운영하는 농민. 소작은 땅이 없는 농민. 그러면 잡아. 예준아 가. 예준이는 자영농이야. 근데 너는 네 땅을 농사 지으려면 4명이 필요한데 너 혼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이만큼 3명은 누굴 쓰면 되는 거야? 소작농을 쓰면 되는 거야. 땅 없는 농민한테 네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모내기법을 도입했어. 너 혼자면 충분해. 소작농이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모내기법을 시행했을 때 누군 좋고 누군 나쁠까? 유리마. 모내기법이 시행됐을 때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볼까? 보고 얘기해. 아이고 왜 생각? 자연농이 자영농이가 아니고 주격조사 자영농은 이가 아니고 는 해봐. 자영농은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요? 아닌가? 아니 물어본 거. 불리하다고 얘기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괜찮아 이유를 얘기해. 아니 지금 네가 불리하다고 말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요? 이유 없이 불리해?
선생님이 물었잖아. 모내기법을 시행했을 때 노동력이 줄어드는 게 모내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면 모내기법을 시행했을 때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하겠냐라고 물었잖아요. 자영농이 유리하겠냐, 소장농이 유리하겠냐라고 물었잖아요. 정말 미치. 이게 어려워요? 모내기법을 시행하기 전에 예준이는 혼자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 땅을 소장농에게 빌려줬었어요. 들어 여기까지? 여러분 듣고 있어? 그런데 모내기법이라는 신기술이 도입되니까 예준이 혼자서 이 땅을 다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소장농을 쫓아냈어요. 왜? 혼자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누구한텐 유리하고 누구한텐 불리하겠냐고요. 아, 수상용이 뽑았으니까 상품이 그냥 거죠. 그러니까요. 소장농들은 더 이상 토지를 농사 지을 빌릴 토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유리하겠어요? 불리하지. 다 쫓겨났는데.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왜 그걸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면 예준이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빌려주지 않아도. 여기서 나온 수량량이 싹 다 누구 겁니까? 예준이 거예요. 땅을 옛날에 빌려줄 때는 네가 소장료만 받는 건데 그건 얼마 안 되잖아. 수확량이 얼마를 받는 건데 이젠 이걸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잘 들어. 모내기법 때문에 농민들 중에 자영농 중에 부자농민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너네 물어야지 나한테. 선생님 어떻게 부자농민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조선 전기에는 부자농민이 없었어요. 농민은 다 가난했어요. 왜? 땅을 갖고 있어봤자 농업기술이 워낙 개판이어서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농민 중에 돈을 버는 농민? 부자가 되는 농민이 뭐 때문에 등장합니까? 모내기법. 조선 후기에 등장해요. 그러면 부자 농민이 등장했으면 누구도 등장할까요? 빈농. 아주 가난한 농민, 소작농들은 완전 망해요. 땅을 빌릴 데가 없어집니다. 이게 뭐의 변화야? 모내기법의 변화야. 얘들아, 이걸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해야 된다는 게 힘들다. 너무 중요한데, 이거. 외워. 첫 번째, 번호 매겨. 모내기법의 결과. 노동력은 줄었고, 수확량은 크게 늘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변화지? 얘들아? 쫓아봐. 버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해져. 와, 혁명적이야, 이것도. 그냥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 모른다 생각하고. 자, 모내기법 설명해줄게요. 자, 이거 봐. 직파법을 하면 논에다가 바로 봄에 벽지를 뿌리거든? 그러면 봄이 3월이라고 하면 3월달에 벽지를 뿌려서 10월달에 벼를 수확할 때까지 이 땅은 벼농사밖에 못 짓지. 그렇잖아. 근데 모내기법을 하면 얘들아, 모판에서 벼를 키울 동안에 3, 4월 동안에 논이 놀아. 논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해 안 가? 제가 뭐가 얘가? 뭔가 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벼를 어디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치? 그럴 때 보리를 심는 거야. 보리는 굉장히 생육기간이 짧아요. 2개월은 다 자라요. 뿌리면 자라요. 그러니까 벼를 모판에서 키우는 동안에 논에서 보리를 키워.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고 다시 그다음에 뭐 하면 돼? 모내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논에서 농사를 몇 번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두 번. 그게 바로 뭐야? 이모작이지. 게다가 더 좋은 게 있었어. 조선 후기에 보리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겼어요. 국가가. 그러면 네가 자 그럼 자영농인 예준이는 논아 아주 정말 돈을 버는 거예요. 보리농사를 지금 다 누구 거야? 싹 다 예준이 거야. 다 팔아서 너가 더 수익을 얻으면 돼. 쌀은 세금을 매겼거든? 전세를 매겼는데 보리쌀은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변화를 갖고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모내기법. 다시 뭐가요? 모내기법. 나온 얘기 뭐가? 모내기법. 여러분 외우고 있어요? 모내기법의 결과? 자, 노동력 줍니다. 노동력 주고 수확량은 늘어요.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거. 지금 세 개까지 외웠죠? 계속 갈게요.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었다. 모내기로 노동력을 줄게 된 농민, 아까 4명 썼던 걸 1명만 하면 된다 그랬지? 노동력을 덜게 된 농민은 경작지의 규모,
늘려서, 즉 옛날엔 요만큼만 농사짓다가 이제 혼자서 더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되니까 역시 새로운 단어가 나와. 동그라미처럼 형광펜으로 광작. 넓을 광자야. 혼자서 넓은 땅을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광작. 자, 광작이란 말도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모내기법. 이게 4번이죠. 그래서 모내기법의 결과 광작이 가능해진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알겠죠? 혼자서, 광작의 뜻이 뭐라고? 혼자서 넓은 땅을 경작하는 거. 외웠어? 우리가 다시 외우세요. 광작에 나섰다. 일부 농민은 광작을 통해 드디어 나오네요. 부자가 됩니다. 정말 뜨세요. 분홍층, 부자 농민이 되는 거예요. 분홍층으로 성장했지만 반대로 경작지를 얻지 못해서, 즉 소작농들이죠.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경작지를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더 이상 농촌에서 땅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못 먹고 살겠지. 그래서 떠나. 농촌을 떠나. 이것도 큰 변화야. 조선전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드디어 바뀌어요.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서 잘 봐.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 영세 상인이 되거나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농민도 많아졌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다시. 경작지를 얻지 못해 영세 상인이 되거나 특히 이 단어 별표합니다. 임노동자로 뭐해서 전락하는 농민.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 암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걸리지. 여기 봐. 이해해줄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자, 예전에는 지금 말고 현대 말고 조선시대 때는요. 농민과 도시에서 월급 받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르거든요. 노동자와 농민을 비교했을 때 농민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해 안 갈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농민은 적어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땅이 없더라도 소작농들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소작농도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예준이가 자기 땅을 선생님한테 빌려줬으면 선생님이 소작농이죠. 하지만 예준이 마음대로 소작농을 못 쫓아냈어요. 법이 있어. 지주가 소작농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못 쫓아내고요. 소작농한테 일정 정도를 보상하거나 쌍방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조선시대 그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다면 소작농한테도 권리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농민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도시에 가면 자, 봐. 임자가 붙이 임금을 받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된다는 얘기는 하루하루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일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현대와 같지 않아요. 조선 후기에 공장이 많았겠습니까?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일거리라는 게 뭐야? 남의 단체집에 가서 물건 날라주기. 근데 이런 게 맨날 있을 수 없잖아. 그렇지? 농민으로 살면 굶어 죽을 걱정은 거의 안 했는데 도시로 가면 하루하루 당장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불안한 삶.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신분이 뭐 했다고 표현해요? 전락,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모내기법. 모내기법 때문에 잊지 마.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농민도 많았다. 거기다 써놔요. 분홍부터 광작부터 이렇게 묶으면 이게 뭔데? 써놔. 우리 시험에 날 때 이거를 농민 계층의 분화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농민 계층의 분화가 뭐예요? 농민들 중에서 분홍과 빈농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전까지 농민은 다 같이 못 살았는데 이제 모내기법 때문에 잘 사는 농민과 가난한 농민, 그 다음에 아예 더 나쁜 임금 노동자까지 다양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갈게요. 지금 모내기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논에다가 벽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모를 이렇게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에서 쫓겨온 농민들이 많아진 거죠. 인구가 늘어나고 물건을 파는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바뀌죠. 사회가. 자급자족적인 농업사에서 벗어나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에게 가장 큰 특징 상업적 농업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지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농사짓는 거야. 목적이 달라져요.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농사짓는 게 아니고요. 뭐 하려고? 팔라고. 그게 무슨 농업이야? 상업적 농업이야. 그럼 상업적 농업은 벼농사가 좋겠니? 담배 농사가 좋겠니? 유리가. 그래서 생각해봐야 알겠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안 물어봤겠죠. 이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쌀은 벼농사는 쌀은 주식이야, 기호식품이야? 주식. 주식이라는 건 지금 생각하지 마, 이때 생각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하지만 담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늘 필요한 거야. 그건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주식 말고 뭘 구매하겠니? 세- 말이 빨라, 선생님 말이?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나아지면 선생님 이제 말도 못 알아듣겠군요. 낫다고 그랬어요. 귀가 안 들려요? 모자 써서 그래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이제 됐어? 향상되면 사람들이 어떤 거에 소비를 늘리겠어요? 기호식품이겠죠. 상품 작물이라는 건 주식을 주로 상품 작물 하지 않아요. 너는 유리마 물건을 팔 때 반드시 필요한 것과 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과 사치품이 있으면 뭘 파는 게 돈 될 거 같니? 또 고민하는군요.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주식이에요? 아니요. 주식이라는 게, 선생님이 말하는 주식이라는 게 가장 필요한 생필품 말고, 생필품이 주식이라는 것도 아야 맨날 새롭게. 사람들은 사치품에 돈을 더 써요. 다이아몬드 먹는데 필요하니? 생활 사는데 필요해?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좀 사겠어? 사치품이니까. 그 사치품에 돈을 왜 쓰는 줄 알아? 남들과 달라 보이니까. 왜 명품을 사려고 그래? 명품은 가방이든 물건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명품 가방 더 비싸게 사?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사람들은 생필품에 돈 많이 안 써. 사치품에 돈을 쓰지. 생필품은 네가 먹는 쌀과 내가 먹는 쌀의 차이가 있어봤자 얼마냐니, 그치? 이재용이 먹는 쌀이나 내가 먹는 쌀이나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자동차는 틀리지. 너 이재용을 또 누군지 모르는구나. 걔는 알아?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뭔데? 먹는 쌀? 그 사람 새끼 먹고 너도 새끼 먹어, 그치? 뭔 차인데? 사치품. 걔가 사는 줄까 내가 사는 집이 다를 뿐이에요. 알겠어요? 걔가 모는 차랑 내가 모는 차가 다른 겁니다. 기본이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단지 옷을 수위를 막기 위한 거라면 아무거나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막 비싼 옷을 차 입는 거야?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유리마, 알겠어? 이런 얘기는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없어? 생각해 본 적은? 뭘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평소에? 딱히. 이제 생각해?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벼농사 지어야 돼? 담배 농사 지어야 돼? 근데 담배 농사 지어야지. 담배 같은 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 상품 작물이라고 불러. 파는 거. 여기 봐. 조선에 처음 생긴 개념이야. 조선에 상품 작물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상품 작물. 밭에 심는 모든 곡식은 그 땅에 알맞아야 한다. 대개 그 종류는 9가지 곡식뿐만이 아니다. 모시, 삶, 참외, 오이, 온갖 채소, 온갖 약초를 심어 농사를 잘 지으면 한 일항 밭에서 얻는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즉 상품 작물을 심으면 이익,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성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에 파, 마늘, 배추, 오이밭은 신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 양을 헤아린다. 이 말이 뭐냐면 야채를 많이 사 먹는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예요. 옛날에 백성들은 야채를 내가 사서 먹지 않았어요. 농사지었지. 사 먹는다는 얘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 사실 온갖 채소를 뭐 당장 먹어야지 사는 거 아니지. 쌀만 먹어도 살아요. 상품 작물입니다. 이게 다 언제 나온다고요, 여러분? 조선 후기.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다. 또한 쌀조차도, 주식인 쌀조차도 상품처럼 팔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큰 변화죠. 쌀의 상품화가 진행되어 장시가 뭐니 얘들아? 한 문장을 못 읽겠었네. 장시가 뭐야 얘들아? 장시.
쌀의 상품화가 진행되어 이 편 나오면 언제라고? 조선 후기. 다시 얘들아. 만약에 시험에 나오는데 양난 이후인데 쌀의 상품화 맞아? 쌀조차도 뭐가 되었다? 상품처럼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장시에서 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장시가 뭐냐고? 어떤 장? 오케이, 시장이 어떤 시장?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 시장이라는 걸 아는 게 어디에 이러겠지, 우리. 장시. 써. 5일장, 7일장, 3일장. 3일마다 열리고 5일마다 열리고 7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장시라고 불러요. 그냥 시장 아니에요? 3일마다 5일마다 7일마다 열리는. 그러면 나한테 한번 안 물어봐. 선생님 왜 시장이 5일마다 열리고 3일마다 열리고 7일마다 열리겠어요? 왜? 자 생각해 본 적 없음. 지금 생각해 대답하세요.